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언더73 팟캐스트.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언더73 팟캐스트의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 화, 수, 목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님이시자 조갑재 TV의 대표이시기도 하신 조갑재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리 언더73의 원래 오늘 방송 출연이 저랑 김준호 전 대변인이었는데 네. 오늘 짜장면 같이 먹고 있던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이시죠. 지금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혜란 대변인님이 조갑재 대표님을 너무 보고 싶다 하여 깜짝 출연을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오늘도 하지만 신성민 작가가 없는 날에 진행을 담당하는 박상수입니다. 이 신성민 작가께서 지난 주말에 우리 그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우리 오늘 이쪽에 이 나무, 다 이렇게 다 이 새로 시공된 이 나무, 이거를 이번 주말에 주말에 이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다 하려다가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밤만 하고 일단 일주일 방송하고 그다음 주말에 하자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관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신성민 대표가 어제 그 주말에 공사하다가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일 신성민 대표 해야 되는데 내일은 이제 유재하 위원장이 대신 또 진행을 하고 빨리 좀 나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말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멘트하기 전에 저희가 또 광고를 좀 해야 돼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또 각각 탄생 연도에 따른 그 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또 우리 대표님의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프닝 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주인공이죠. 그렇죠. 주인공이신 대표님께서 태어나신 1945년. 1945년 10월에 일본에서 났어요. 나는. 동경 근방에 사이다마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났다가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기억이 없지. 네. 그리고 기자 생활을 내가 71년부터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1년.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3이 한동훈 대표의 맞습니다. 출생 연도라고 그래서 네. 나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연도를 이야기하면 그 해에 있었던 또는 내가 취재했던 사건이 다 기억에 나요.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 예. 73년에 저는 문화부 기자를 했는데 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혹시 경주에 가시면은 천마총이라는 고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천마도가 발견된 맞습니다. 그 예. 천마총 고분 발굴을 한 게 197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73년에 깨알 같은. 네. 73년에 세계적 사건이 나지. 제4차 중동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합니다. 네. 그래서 제1차 석유 쇼크가 시작된 해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량을 중동에서 맞아요. 수입을 했거든. 네, 석유를 맞습니다. 그때 네. 석유가 1배럴당 2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산유국에서 감산을 하고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4개월 만에 10달러로 올랐다고. 5배. 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또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중공업. 네.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석유값은 4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나라 같으면은 계획을 접지. 예. 그렇죠. 그러나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대로 밀고 가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그 호랑이 굴이 어디냐 하면은 중동이거든. 네. 그러니까 오일만이가 중동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중동에서 중동 진출이 그때. 건설 붐이 일어난 네, 거죠. 건설붐. 네. 바로 우리 현대건설 등등 해가지고 건설 회사가 중동으로 가요. 네.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법니다. 이게 역전의 드라마지. 그러면서
중화공업은 계속해요. 예. 예. 계속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화공업, 뭐 조선 자동차, 전자, 비철금속, 철강, 석유화학 이게 그때 만들어졌다고요. 그 남동 임해 지역의 그 공업 그렇죠. 지역.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때 이렇게 중화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그래서- 기회로 만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탄 거예요. 아, 물론 그때는 유신 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네. 이 쓸데없는데 돈을 못 쓰도록 했지. 아.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화해 가지고 그때 구호가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였습니다. 아. 그래서 밀어붙인 게 유신 체제 7년 동안 한 게 의료보험 시작, 네. 그다음에 중동 진출, 네. 4대강 유역에 댐을 10개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지금 물 부족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화공업 건설이죠. 네.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이지. 새마을 사업. 네, 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가 사라지고 한 게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네. 역전극을 만든 거지. 한국의 지난 70년은 역전 드라마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사 회생해가지고 과거보다 더 나은 점프를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게 1973년 3년. 제4차 중동전쟁 제1차 오일 쇼크 중화공업의 시작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5배가 오르면 요즘 차 기름 넣으면 풀로 넣으면 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뭐 어지간한 중형차. 1리터 그러면 휘발유가 한 1,700원 합니다. 1,700원 하니까 그러면 5배가 올랐다는 건 50만 원. 예. 5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들게 된다는 거죠. 차 한 번 기름 넣을 때 50만 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네. 사실 나라가 거의 마비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회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거죠. 거기 가서 오일머니를 우리가 건설 경기를 돈이 타고 모인 대로 가자 이거지. 예. 그러니까 또 그때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코스트가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항제철,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이 공장은 가장 싸게 지은 겁니다. 가장 싸게 짓고 최신 시설. 가장 싸게 최신 시설을 지었으니까 지금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식견을 갖고 있으셨을까요? 군인이셨잖아요. 군인이지. 근데 그런 거는 사업가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거의 상인의 마인드인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4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출발은 교사였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혁명가입니다. 네. 그 다음이 CEO예요. CEO. 사장님. 이걸 다 겸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성은 교사로서의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 위대한 경영자, 위대한 정치인은 위대한이란 말을 붙일 때는 다 교사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교사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자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주영 선생이라든지 이병철 선생이 다 교사적 경영자입니다. 박정희는 교사적 군인이었고 교사적 혁명가였고 교사적 CEO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볼 때 굉장히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러셔. 진짜 73년 이야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연배인 우리 김혜란 대변인. 76년. 76년생. 76년생. 네. 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또 박정희 대통령 관계가 있고 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76년 1월 15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때 영일만. 네. 영일만에서 네. 영일만 육지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네. 육지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때 제1차 오일 쇼크로
하도 당해본 한국 사람들이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난 기사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또 언론이 막 과장을 한다고 금방 뭐 기름을 수입 안 해도 될 것처럼 맞아요. 과장을 하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어요. 네. 아,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바다에서 시추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석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 석유 네. 개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박 대통령 발표를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건 뭐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사실은 그때 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위장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포항에서 시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취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딱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아, 이거는 대통령이 과장 발표를 했구나. 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번에 대왕고래 사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땅을 시추하면 퇴적층을 시추하면 기름, 가스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문제는 양이라고 그렇죠. 양. 예. 얼마나 많으냐.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나는 그때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석유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정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항석유에 대해서는 일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불리한 줄 알았던 거라.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걸 그냥 스크리기가 뭐 해가지고 그때 이 인쇄를 해가 200부 논문을 내가 만들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정부와 연구기관 이런 데 언론사에 다 보내준 거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지. 네.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에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예. 네.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포항에서는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신문에서 잘렸어요. 아, 퇴직을 했습니다. 유신시대잖아요, 그때가. 네. 그렇죠. 예. 유신시대 중에서 제일 아주 강력한 통제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딜 갔냐면 지금은 지금 회사가 있나?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예. 신발 예. 만드는 맞아요. 프로스펙스. 맞아요. 맞아요. 예.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종업원이 2만 명. 네. 그중에 70%가 17살 이하의 여공들이었어요. 아, 거기에 제가 경력사원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네. 종합상사 생활을 한 10개월 예. 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이 바뀌었어요. 네. 김직수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그 유명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어요. 아, 김재규는 그분이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네. 박 대통령을 쏴서 그렇지만은 아주 우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장이 바뀌니까 정보부에서 신문사에 돌아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77년에 네. 복직을 해서 다시 또 기자 생활을 어, 그때는 하게 그럼 됩니다. 국제신문에 다시 복직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가신 건 몇 년이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그 뒤에 누가 79년생이라던데 제가 79년생입니다. 예. 79년 이야기를 해야 돼.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아, 네, 79년에 79년이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많은 해입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예.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호메이니 정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중동을 완전히 바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오늘은 이란. 예. 그러니까 이슬람 물리주의자가 네,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 팔레비를 타도하는데 그때 또 오일 쇼크가 또 났어요. 예. 네, 배럴당 15달러 하던 게 한 37달러로 튑니다. 아, 그때 2배 정도. 예, 이때는 박정희 정권이 타격을 받아요. 네. 왜냐? 중화공업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걸려놨는데 비용이 이제 이제 들어가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김영삼 총재가 당시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강경 투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조운동이 일어나요. 예, YH 사건. YH 사건 예. 같은.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하도록 시킨다고 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걸 맞습니다. 트집 잡아가지고 예, 제명을 하니까
부산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게 부마 사태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부마 사태. 예. 저는 그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10월 16일 이 유신체제 7년 동안 데모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갑자기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 부산 중심지인 남포동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담배 사주고 콜라 사주고 뭐 이러더라고. 네. 시민이 학생과 합세를 했어요. 예.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러나 밤이 되니까 이 진압한 경찰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화염이 치솟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 이게 이 정권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부마 항쟁 네. 때. 평소에 예. 뭐 데모를 많이 하다가 그랬으면 몰라도 네. 한 7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일종의 밀란 비슷한 게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이틀 뒤에 그 다음 날이구나. 그 다음 날 또 현장에 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걸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심이 박정희 대통령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휘관이 현장에 오면은 네. 좀 과장된 인식을 그렇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지휘관은 현장에 안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냉정이 깨지니까. 냉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그 열흘 뒤에 11.6 사건 났죠. 맞아요. 맞아요. 네. 사교청 방조제 갔다가 예, 그 그래서 공정로 안가에서 11.6 사건 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마 사태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마 사태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그 뒤에 책을 냈는데 지금도 부마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이 단행본으로서는 유일합니다. 그 기록이. 네. 그때 생생할 때 취재를 했어요. 자, 11.6 사건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11.6 사건을 저는 맞습니다. 30년의 한국 현대사를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박정희 집권 18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 쪽으로 권력이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12.12를 거쳐서 네. 5.17, 5.18을 거쳐서 제5공화국을 출범하는. 출범시키는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가면은 결국 12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12.6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11.6이 18년을 끝내고 네. 12년의 두 군인 대통령 시절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날의 총성이 30년을 결정. 그렇죠. 한국 네.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네. 그다음에 11.6 다음에 일어난 게 12.12. 네. 지금은 군사 변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12.12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빠지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정규 육사 출신들이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밀어내고 군의 실권을 잡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김씨를 젖히고 1980년 5월에 말하자면 권력을 잡는 거죠. 네. 그 88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88년? 88년 우리 김준호 대변인이 88년 남아있네. 이게 88년은 꼭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래요? 네. 12에서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 한국 현대사를 완성을 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88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거든. 맞습니다. 서울 올림픽. 네, 서울 올림픽. 예. 9월 17일. 예, 서울 9월 17일. 올림픽. 그날 그 개회식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감동한 점은 기자는 원래 감동 안 하는 지금인데 그날 날씨도 좋았고 그 전날은 소나비가 막 내렸는데 제가 그날 하루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흥분이 되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서울 올림픽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서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더구나
예? 군사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서울 올림픽을 주최한다고 하니까 세계가 웃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다행히 우리 라이벌인 일본 나고야가 좀 약해서 우리가 네. 개최권을 땄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중에 서울 올림픽이 성공할 거라고 본 사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순정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성공하기 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 가장 배 아픈 게 북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북한이 예. 방해를 하고 특히 맞습니다. 방해한 사건 중에 두 사건이 유명하죠.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아웅산 테러 아웅산 맞아. 테러. 예. 17명의 장차관을 예. 죽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렸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늦게 출발해서 살았다. 예. 그다음에 1987년 11월 칼기. 29일 예. 김현희 예. 대한항공 폭파 사건. 맞습니다. 예. 그것도 중동에서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3년 만에 네. 선물을 사가지고 예. 예. 115명이 탄 그걸 노동자를 위한다는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흉악무도한 네. 공산당이 예. 말하자면 노동자를 죽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다행히 김현희 씨가 마지막에 청산 가리 앰플. 가리 앰플 담배 개비에 맞아요. 들어갔는데 예. 깨물려고 하다가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약해 꽉 깨물었으면 죽는데 예. 약하게 깨물었는데 그 옆에 경찰관이 있다가 뺨을 때리는 바람에 이게 툭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셔가지고 기절하는데 예. 그래서 김현희 씨가 살고 이게 북한이 시킨 거다 하는 게 세계에 알려지고 네. 하면서 북한이 고립되기 시작한다. 맞죠. 네. 이게 서울올림픽 방해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때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소련, 뭐 중국, 동구 공산권이 다 참여를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12년 만에 온전한 서울올림픽이 열리니까 네. 그때 원래 체육 강국이 소련, 동독,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거든. 네. 네. 이게 시청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보던 동구 러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지 국가로 알았던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지. 예. 우리가 훨씬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됐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에 1989년에 동구권이 붕괴하는 동구 공산권이 차례로 무너지는데 동기부여를 한 게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한 게 많은데 이걸 자랑을 해야 돼요. 예. 이걸 교과서에도 교과서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쓰고 안 쓰는 데도 있고 한 줄 쓴 게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했다니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랑할 걸 자랑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원래 정치나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잘못한 것도 자랑하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자랑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1945년생이니까 지난 80년의 한국 역사를 설명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아, 가장 위대한 이야기. 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도 안 하고 선전도 안 하는 바람에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돼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r told로 바꿔줘야 돼요. 열심히 알리도록 그리고 그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그 인사말로 간단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한국 현대사를 쭉 짚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긴 한데 정말 1945년에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12월 3일에 지금 방금 동시 시청자 수가
저희 방송 최초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유. 네, 저희 방송 최초로 지금 3,000명을 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예, 대표님 덕분에 정말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그 위대한 88년도에 태어난 게 저 김준호입니다. 자랑을 잘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네. 맞아. 김준호 위원장은 88년에 태어났지만 저는 대한민국 30년을 왔다 갔다 했던 79년에 태어났는데 이 79년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 저는 작년 12월이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이. 정말 12월이란 한 달이 너무 길었는데 대표님은 12월 3일 날 댁에 계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날? 우리 집에서 예. 무슨 다른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부산에 있는 분이 비상계엄령 펴졌다고 온 거예요. 아, 난 보고 이거 가짜 뉴스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 텔레비전을 켜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동훈 대표 포테이션하고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뭐 국민과 함께 맞겠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예. 딱 뜨더라고. 맞아요. 예. 그 순간 저는 이거 실패한다. 이 계엄은 실패한다. 실패한다고 해서 저는 예. 저 유튜브를 할 때 이거 전화기로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30분 뒤에 예. 조갑제 TV에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밤중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계엄령 해제할 거라고. 오. 소름, 이야. 지금 소름 돋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링크도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예.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반기를 들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밤중에 예. 틀림없이 해제될 거다. 네. 해제 결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자신을 가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안심하고 네. 마치 드라마를 구경하듯이 즐기면서 예. 봤습니다. 그 계엄이 만약에 저희는 이제 계엄을 사실상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있을 때 갓난아기거나 누님은 3살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김혜란 위원장님은 3살. 예, 그러니까 기억도 못 하는데 만약에 계엄이 만약에 진짜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예. 날 아침에 아마 서울 시내로 몇백만 명이 나왔을걸요. 그건 뭐 여야나 좌우 구별하지 않고 예.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예, 그렇겠죠. 이게 네. 무슨 또 혜성이 무슨 지구하고 충돌한 것처럼 네. 그런 충격을 준 건데 아마 첫 반응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엉뚱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분노. 네. 그랬으면은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다면은 계엄군이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날 밤 저도 현장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 계엄을 그날 밤에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계엄을 계몽령이다. 계엄이 오히려 경고성으로 필요했다. 이러한 말들이 요즘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네. 뭐 적나라하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이분이 군대 안 간 사람이라서 이 무장한 집단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목숨을 거는 거거든. 실패하면은 목숨을 바치든지 최소한 자기 직위는 바쳐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누가 계엄령 선포를 합니까? 네.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군사작전인데 그거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계획 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당시국방장관, 여인형 당직사령관, 요 사람 세 사람이 네. 주모자더라고. 맞습니다. 세 사람이 맞대가지고 그것도 비밀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협조도 받지 않고 네. 해놓으니까 실치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명령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건 나라를 뒤엎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건 예.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거든. 예. 예. 맞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정의는 뭐냐면은 최고 권력자가 정적을 싹 정리하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네. 네. 그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하는 걸 친위 쿠데타인데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인데 네.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우선 군인들 마음을 잡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도상훈련 정도는 해야지. 네. 그리고 병력을 동원하려면은 몇만 명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5천 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2m마다 한 명씩. 예. 그래 담 넘어가는 사람 못 넘어가도록 하지. 네. 그런데 기껏 몇백 명 보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의 병정놀인데 네. 그러나 본인은 이게 성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인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그죠? 직접. 수방사령관, 뭐, 네. 특전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한테. 네. 네. 아니, 세상에 작전을 하는데, 전쟁 지휘를 하는데 합참 의장이 저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군 통수권자의 자질이 없어요. 네. 이 자체만 보면 코미디인데 네. 이게 코미디라고 볼 수 없는 게 본인은 가능하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하나 좋은 점이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군사령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니까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 그렇죠. 실무자들. 여단장, 예. 뭐 대대장 네.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계급이 이제 준장, 대령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령 중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거죠. 첫 네.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광주의 기억이 있는데 네. 하면서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사령관까지는 내려가고 사령관도 그 밑에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네. 때부터 힘이 빠져. 맞습니다. 예. 마치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그건 네. 명령도 아닌데 네. 예.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게 이게 말이 아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임을 안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서는 안 된 거지. 그렇죠. 네. 사실상 항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합법적 항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이거 항명을 안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군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 정신으로 무장한 영광급이 이번에 비상계엄의 성공했으면 큰일이니까 그걸 좌절시켰다. 어, 이런 점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네. 우리 군인이 이만큼 민주화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보여준. 네.